담을 넘어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한밤중 과부의 집담을 넘어 숨어든 정체불명의 사내. 쫓기는 자인지 쫓는 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사내를 옥부는 내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의 발을 붙들었지요. 그러나 그 선택 하나가 옥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내는 과연 누구인가? 옥분이 숨겨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때 청석골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조선의 사나가 아직 그 빛을 온전히 품고 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임금께서 팔도에 어사를 파견하시던 시절 백성들의 삶이란 어떠하였겠습니까? 봄이면 논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었건만 관아의 탐과 놀이들은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쓸어갔기 바빴지요.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름은 청석골이라 하였는데 산 좋고 물 맑아 예로부터 살기 좋다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사철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로 밥을 짓고 그 소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고을이었지요. 소문만 들었다면 누구든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란 것이 언제나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 법이지요. 청석골 백성들은 그해 들어 유독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군수 자리에 앉아있는 황대감이라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황대감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 학식 있는 선비인 양행세하였으나 뒤로는 온갖 수탈을 일삼아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소작인의 볕단도 힘없는 과부의 명주 한 필도 황대감의 눈에 띄면 어느새 관아 창고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지요. 관아 아전들은 황대감의 눈치를 보느라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외면하기 일쑤였고 감히 관아에 나아가 하소연하는 백성은 되레 곤장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활기가 없었고 안악들이 모여 앉아 나누는 이야기에는 한숨이 반이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고을 어귀를 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조차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골목마다 고여있는 청석골. 봄 햇살은 여느 해처럼 따사로이 내리쬐고 있었으나 그 빛 아래 드리워진 그늘은 짙고 또 짙었습니다. 그런 청석골에 어느 날 운명처럼 낯선 발걸음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청석골에 어느 날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해진 도포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갓 집신 코가 터진 자리로 발등이 드러날 지경이었으니 멀리서 보면 떠돌이 선비나 다름없어 보였지요. 그러나 사내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얼핏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그 눈빛은 청석골 골목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훑으며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박문준이었습니다. 나이 30, 과거 급제 이후 이조에서 일하다 임금의 눈에 들어 암행어사직을 맡게 된 인물이었지요. 타고난 총명함과 담대한 기질, 거기에 불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품까지 갖추었으니 어사로서 이보다 적합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박어사는 청석골에 들어서기 전 이미 황대감에 관한 소문을 몇 차례 듣고 온 터였습니다. 인근 고을 주막에서 술꾼들이 혀를 차며 하는 이야기를 길을 걷다 마주친 농부가 한숨 섞어 내뱉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지요. 그 소문들은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석골 황군수라는 자, 그 자를 살펴야 한다고. 다만 박어사에게도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인정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 앞에서 눈을 질끈 감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 그 탓에 간혹 임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지요. 그것이 박어사를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위험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해진 신발을 끌고 다니는 가난한 선비로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어사의 방패였습니다. 청석골에 잠입한 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 박어사는 고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황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떠돌이 선비 행세를 하며 주막에 앉아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밤에는 홀로 촛불 아래 앉아 그날 들은 것들을 정리하였지요. 그러나 박어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를 밟는 눈이 이미 따라붙어 있다는 것을. 그 청석골에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알려진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이라는 과부였습니다. 나이 26, 혼인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이후 홀로 작은 초가 한 채에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지요. 초가는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담장은 낮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으나 마당 안은 언제나 깨끗하였습니다. 봄이면 마당 한편에 채소 몇 포기를 심고 가을이면 처마 아래 고추와 나무를 달아 말리는 그런 집이었지요. 옥분의 성품은 단단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속으로만 사귀며 길쌈을 하고 나무를 캐어 팔아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는 여인이었지요.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아 그 솜씨 하나로 한 끼, 두 끼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배를 짜고 어떤 날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어다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고되었지만 옥분은 한 번도 그 고됨을 남 앞에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옥분을 대하는 시선은 고왔다 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여워하면서도 혼자 사는 과부라 하여 거리를 두었고 등 뒤에서는 쑥덕이는 자들도 있었지요. 과부에게 드리워지는 그 차갑고 무심한 시선 속에서 옥분은 오래전부터 혼자의 길을 스스로 택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에게는 남편 최봉식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였습니다. 성품이 곱고 의로웠던 남편 책읽기를 좋아하고 억울한 자를 보면 발벗고 나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듬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남편이었지요. 옥분은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몸의 과부가 감히 관아를 향해 무엇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옥분은 그 의심을 가슴 깊이 눌러 담고 날마다 기도하듯 남편의 유품을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옥분에게 남은 것은 그 초가집 하나,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옥분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지요. 억울하게 간 남편의 죽음. 그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기를 옥분은 소리 없이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청석골의 봄은 그렇게 저마다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박어사의 암행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황대감의 수탈 행적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였고 박어사는 그것을 하나씩 확인하며 증거를 모아가고 있었지요. 주막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 장터에서 마주친 농부의 하소연, 관아 앞을 서성이다 얻어들은 아전들의 대화까지 박어사의 머릿속에는 황대감의 비리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한양에 보고하기에 충분하겠다 싶었지요. 다만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어사가 주막을 나와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멀리서 횃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패였습니다.
하나는 왼쪽 골목에서, 하나는 오른쪽 길에서. 그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듯 횃불을 흔들었고 박어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밟던 자들이 드디어 포위망을 좁혀온 것임을. 황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낯선 선비가 사흘째 고울을 어슬렁거리자 황대감이 신복을 시켜 뒤를 밟게 한 것이었지요. 어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수상한 자임에는 틀림없으니 당장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뒤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등 뒤로도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달아날 방향을 가늠하며 박어사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왼편, 오른편, 앞뒤로 발소리가 좁혀들었지요. 박어사는 가장 어두운 쪽 골목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낮은 담장 하나를 보았습니다. 뛰어넘기엔 낮고 뛰어넘지 않기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어사는 이를 악물고 담을 넘었습니다. 쿵 하고 마당에 떨어진 순간 발목에 짜릿한 충격이 왔습니다. 박어사는 그것을 느낄 틈도 없이 어둠 속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바깥에서 하수인들의 발소리가 지나쳐가기를 기다리며 숨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담을 넘자마자 어둠 속에서 마당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쌀이나무 향기, 마른 집 냄새, 그리고 아직 온기가 남은 아궁이 연기. 박어사는 숨을 죽이며 사방을 살폈습니다. 작은 초가였습니다. 마당 한켠에 항아리 몇 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처마 아래로 말린 나물 다발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빈집인가 싶었는데 방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요강을 들고 밤 공기에 머리카락을 살짝 날리며 걸어 나온 그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옥분이었지요. 옥분은 마당에 발을 내딛다가 시커먼 사내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요강을 든 손이 떨렸고 입이 열리려 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 것이었지요. 박어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곤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밖에서 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수인들이 골목을 수색하는 소리였지요. 옥분의 눈이 담장 쪽을 향했다가 다시 사내를 향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에 옥분은 결심하였습니다. 이리 와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은 박어사를 손짓하여 마당 한 구석 광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어사는 군말 없이 따랐지요. 옥분이 광문을 열자 어둠과 집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들어가요. 소리 내지 말고. 박어사가 몸을 웅크려 광 안으로 들어서자 옥분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나갔지요. 마음속은 쿵쾅거렸지만 발소리만은 흐트러지지 않게 가다듬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하수인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수상한 사내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옥분의 집 앞에서 대문을 두드렸을 때 옥분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지요. 무슨 일이요? 하수인 하나가 험한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수상한 사내 못 보았소? 낯선 자가 이 근처로 달아났소. 옥분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요. 낯선 사내가 무슨 일로 여기 오겠소? 하수인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과부 홀로 사는 집이라는 말에 딱히 의심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옥분은 광문을 열었습니다. 박어사는 집더미 사이에 웅크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왔어도 돼오? 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 보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은 박어사는 남루한 차림에도 눈빛만은 형형하였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 없이 부뚜막으로 가서 식어있던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나물 한두 가지의 된장국,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이었지만 박 어사는 숟가락을 들면서 뭔가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포 차림의 행색 초라한 사내에게 경계도 채 풀지 않은 채로 밥 한 그릇을 내어미는 여인, 그 묵묵한 정성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한양에서 관직을 얻고부터는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았으나 이처럼 담백하고 진심 어린 밥상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고맙소.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옥분의 말은 짧았습니다. 박 어사는 잠자코 밥을 먹었고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어떤 기류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박 어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옥부는 이미 시선을 창호지 문 너머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굳이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박 어사의 눈에 담긴 옥분의 옆모습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야 옥분이 물었습니다. 정체가 무엇이오? 박 어사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신분을 밝히는 것은 인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을 숨겨주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상대였지요. 선비라 하면 되겠소. 선비. 떠돌이 선비가 밤중에 과부집 담을 넘소. 옥분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박 어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나쁜 자들에게 쫓기고 있소. 그 이상은 지금 말하기 어렵소.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낭자도 모르는 일로 해주면 고맙겠소. 옥부는 한동안 박 어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은 깊었소. 광에서 주무시면 되겠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박 어사는 광 안집 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임무는 한시가 급하건만 이 여인을 위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옥부는 위험한 처지가 된 것이었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떠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박 어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 역시 잠이 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누워 마당 건너 광 안에 있을 사내를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내는 누구인가? 왜 쫓기는가? 왜 자신은 그를 내치지 못하고 들였는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 결정이 옥분의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두렵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밤이 지나고 난 뒤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적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오가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이로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청석골은 고요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 어사가 광에서 나오자 옥부는 이미 부뚜막 앞에 앉아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밥을 먹었고 박 어사가 이제 떠나야겠다고 입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 옥분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창호지 문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이장 어른이 골목을 돌고 있어. 과연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아전 몇 명을 거느리고 골목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수상한 인물이 이 일대로 숨어들었다 하여 각 가정을 수색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박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낮에 움직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였습니다. 관아에서 눈에 불을 켜고 뒤지고 있는 마당에 골목으로 나섰다간 바로 꼬리를 잡힐 터였지요. 광 안으로 다시 들어가오. 옥분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하였습니다. 박 어사는 두말 않고 광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옥분은 광문을 닫고 그 앞에 빨랫감이 든 함지박을 하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곤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이장 어른이시오.
옥부는 빗자루를 들고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장 어른. 이장이 아전들을 이끌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광 쪽으로 시선이 향하였지요. 저 광은 무엇을 두는 곳이요? 곡식이랑 살림살이요. 길쌈 도구도 있고요. 옥부는 태연하게 답하였습니다. 들여다보시겠소?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장이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옥분이 직접 열겠다 하니 오히려 의심할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전 하나가 광 쪽으로 다가서려 하자 이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소. 과부 홀로 사는 집에 무슨 수상한 일이 있겠소. 그렇게 이장 일행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옥부는 그들이 골목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마당에 서서 빗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위험이 지나간 뒤 광문이 열리며 박 어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가 오늘 나를 2번 살렸소. 옥부는 대답 대신 부뚜막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말하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분의 집 담장 너머에 사는 점순 노파가 된장 한 사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점순 노파는 나이 70을 넘긴 인물로 청석골에서 나고 자라 이 고을의 속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밝고 입이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였지요. 그 나이에도 눈썹 하나 빠짐없이 고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파는 된장 사발을 옥분에게 건네면서 슬며시 광 쪽을 눈짓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아오. 옥분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점순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숨겨줬으면 제대로 숨겨줘야지. 내 헛간이 더 안전하오. 오늘 밤 관아 쪽에서 이 골목을 다시 뒤진다 하더이다. 박 어사가 광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점순 노파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고요한 사람이구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노파의 헛간은 골목 뒤편 담쟁이가 무성하게 뒤덮인 곳에 있었습니다. 한눈에는 사람이 숨어들기 어려워 보이는 낡은 곳이었지만 그 안쪽에 널판지를 이어 만든 공간이 숨겨져 있었지요. 점순 노파가 거기에 집자리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마을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이런 곳 하나쯤은 있어야 하거든. 점순 노파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박 어사는 노파의 헛간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옥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발을 담근 것,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옥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어사가 옥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물 장사 나가는 길에 관아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봐 줄 수 있겠소? 나 혼자서는 돌아다니기 어렵소. 옥부는 잠시 박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살피란 말이오? 관아 출입 인원, 창고 쪽으로 드나드는 수레가 있는지, 아전들의 얼굴빛이 어떠한지, 낯선 이가 없는지도. 옥부는 대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두 사람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부는 나물 장사꾼으로서 장터와 관아 주변을 오가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아전들도 이장도 옥분을 보면 그냥 지나쳤지요. 혼자 사는 과부가 장사 나온 것이거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눈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나무를 팔면서도 귀는 관아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잡아냈고 눈은 수레의 행방과 아전들의 동태를 놓치지 않았지요. 오가는 상인들 사이에 섞여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귀에 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어딘가 하소연하고 싶어 하였으니까요. 저녁에 돌아온 옥부는
박어사에게 하나하나 전하였습니다. 관아 뒤편 창고로 오늘만 수레가 3대 들어갔다는 것, 그 수레를 모는 자들이 황 대감의 친척벌이 되는 상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전들 사이에 무언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박어사는 옥분의 말을 들으며 빠르게 머릿속에 정리하였습니다. 황 대감이 수탈한 곡식과 포목을 빼돌려 자기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는 정황이었지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낭자가 없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냈겠소? 박어사의 말에 옥부는 대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짧게 답하였습니다. 나도 이 고을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에 박어사는 이 여인이 단순히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옥분에게도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싸움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저 선비는 떠날 것이고 자신은 다시 혼자 남겠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옳은 일에 발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흘이 더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터 한편에 앉아 씨앗을 고르던 노인이 혼자 중얼거리듯 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옥분의 귀를 잡아당겼지요. 죽은 최봉식. 그것은 옥분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최봉식이 죽은 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최봉식이 관아의 장부를 몰래 훔쳐보았다가 그 안에 황 대감의 수탈 내역이 적힌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고발하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황 대감의 신복이 조용히 손을 써서 최봉식의 밥상에 독을 탔다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이 말을 하면서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뱉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말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도 떨렸습니다. 박어사는 그 떨림을 보며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느끼고는 있었소. 그러나 증거가 없었지요. 증거는커녕 물어볼 곳도 없었소. 박어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인의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봉식이 관아의 비리를 알게 된 후 그것을 문서로 옮겨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노인도 정확한 것은 몰랐습니다. 그저 주막에서 술 취한 아전이 잠꼬대처럼 뱉은 말을 들었다 하였지요. 오랫동안 아무도 입에 담지 않던 이야기. 황 대감의 그늘 아래에서 진실은 그렇게 3년 가까이 눌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어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낭자, 혹시 남편의 유품 중에 특별히 간직한 것이 있어? 옥분이 잠시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황 대감의 신복 중에 장쇠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쇠는 황 대감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로 낯빛이 검고 눈이 작아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이 자가 사흘째 낯선 사내를 찾지 못하자 새로운 계책을 꾸몄습니다. 직접 잡으려 하면 꼬리를 내린다. 그렇다면 미끼가 필요하다. 장쇠가 점찍은 미끼가 바로 옥분이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골목을 누빈 밤 유독 수상쩍었던 것이 그 골목 한쪽에 있는 과부집이었습니다. 이장이 그냥 넘어갔지만 장쇠는 넘어가지 않았지요. 과부가 그 사내를 숨겨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장쇠의 부하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께서 부르시오. 옥분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나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황 대감의 사람들인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무슨 일로요? 따라오면 알 것이오.
옥분이 저항할 틈도 없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옥분은 끌려가다시피 관아 뒤편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장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부댁, 요즘 집에 손님이 있던데. 손님이 누구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소. 모른다고? 이장 어른이 수색할 때 광안을 한사코 열어보이겠다 했다지. 왜 그랬소? 비워져 있는 광을 굳이 열겠다 하면 오히려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오? 옥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광에는 곡식이랑 살림이 있어. 이장 어른이 보시려 했다면 보여드렸을 것이요. 장쇠가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안으로 돌아갈 수 있어. 고집 피우면 낭자도, 낭자가 아끼는 자들도 편치 않을 거요. 그날 밤 해가 진 뒤에도 옥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순 노파가 숨가쁘게 헛간으로 달려와 박 어사에게 알렸습니다. 아가씨가 잡혀갔소. 관아 사람들한테. 박 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갈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임무를 위해 그 자리를 떠야 하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옥분을 구하러 가야 하는가? 박 어사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끌려간 여인을 모른 척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어사의 임무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지요. 박 어사는 점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 점순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 물레간에 있는 막동이 이 마을 청년 중에 제일 믿을 만하오. 황대감 때문에 아비를 잃어서 속에 불이 들어찬 놈이지요. 막동은 22살의 젊은이로 황대감의 수탈로 논을 빼앗기고 결국 과로로 세상을 뜬 아비의 원한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점순 노파가 밤중에 막동을 불러왔을 때 그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아 뒤편 사랑채를 막동이 알고 있었고 야음을 틈타 옥분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었지요. 박 어사는 막동의 안내를 받아 점순 노파는 망을 보며 골목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막동이 앞장서고 박 어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두 사람의 발소리는 흙바닥 위에서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뒤편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창고 옆 작은 방에 옥분이 갇혀 있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없었고 다만 사내 하나가 졸며 지키고 있었지요. 막동이 그 사내를 조용히 처리하였습니다. 박 어사가 문을 열자 옥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세 사람은 소리 없이 담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점순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노파는 넷이 다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의 집으로 돌아와 앉은 자리에서 박 어사는 자신의 가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님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갇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는 듯하였던 그 감각, 그것은 책임감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옥분 역시 자신을 구하러 온 박 어사를 바라보며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방 한구석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최봉식의 유품이었지요. 3년 가까이 방 구석 깊숙이 모셔두고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슬픔이 다시 밀려올 것 같아 가까이 하면서도 멀리 두었던 것이지요. 보따리를 풀자 안에서 낡은 저고리 한 벌, 각근 하나, 그리고 접어서 여러 겹으로 포갠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박 어사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숨이 멎을 뻔하였습니다. 그것은 장부였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장부였는데 날짜별로 정리된 수탈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얼마만큼의 곡식을 거두어 들였는지, 그 곡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관련된 자들의 이름과 금액까지 최봉식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기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한자 한자가 피를 갈아 쓴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박어사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있었소. 남편이 남긴 것이라 버리지 못하였소. 내용은 읽지 않았소. 읽을 줄 모르니. 박어사는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황대감을 무너뜨릴 증거, 최봉식이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라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터였지요. 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요? 박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감긴 눈꺼풀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지만 옥분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된 매듭 하나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혼자 삼켜온 그 덩어리가. 그 약속은 가볍게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어사가 어사직을 맡은 이후 수많은 고을을 돌며 억울한 자들을 보아왔건만 이처럼 가슴 깊이 남는 사연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어사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낭자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겠소. 옥부는 눈을 뜨며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늘었습니다. 밤이면 옥부는 남편 최봉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품이 곱고 그를 좋아하던 사람,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던 사람, 그 성품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당당하였던 사람, 이 집 마당에 채소를 심은 것도 봉식이었고 처마 아래에 못을 박아 나물거리를 만든 것도 봉식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래도록 두려웠습니다. 꺼내면 슬픔이 넘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지요. 그러나 박어사가 들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성심껏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눈을 감고 들으며 박어사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양을 떠나 팔도를 돌아다니며 보아온 것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달픈지, 그럼에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어사라는 일이 고단하지 않소? 고단하지요. 그러나 보람이 있소. 억울한 일이 풀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길을 잘 택하였다 싶소.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박어사 역시 옥분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버텨왔는지, 남편을 잃고 가난 속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럼에도 등을 구부리지 않고 강인한 것이 어디 칼이나 갑옷만이겠는가. 이 여인의 하루하루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이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것이 눈빛과 눈빛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 화롯불 앞에서 길쌈을 하고 있을 때 박어사가 말하였습니다. 낭자는 두렵지 않소? 나를 들인 것이 후회되지는 않소? 옥분이 배틀에서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하였습니다. 후회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지요. 박어사는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이 피어오르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박어사는 결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부를 가지고 황대감을 정면으로 처단하는 것, 그것만이 최봉식의 억울함을 풀고 청석골 백성들의 한을 씻는 길이었지요. 그러나 마패를 드러내고 어사 신분을 밝히는 것은 모든 것을 건 일이었습니다. 황대감이 관아에서 버티며 저항할 경우 그 하수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관아 안에 들어박힌 자를 혼자서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지요. 잘못하면 도리어 잡혀드는 처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 어사는 막동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일 어사 출두를 할 것이오. 관아 앞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겠소? 막동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소. 사람이 많아야 하오. 백성들의 눈앞에서 처단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소. 조용히 그러나 최대한 많이. 박 어사는 옥분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내일 일이 어찌 돌아가든 낭자는 이 집 안에 있어야 하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가겠소. 위험하오. 나도 알소. 그래도 가겠소. 남편의 억울함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소. 박 어사는 한동안 옥분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박 어사는 도포 안에 마패를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들, 최봉식의 장부, 옥분의 단단한 눈빛, 청석골,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박 어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청석골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막동이 간밤에 발이 닳도록 돌아다닌 결과였지요. 장터 상인들, 논밭 일꾼들, 노파들과 안악들까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운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관아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박 어사의 목소리가 청석골 하늘을 울렸습니다. 낡은 도포 안에서 꺼낸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 빛났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지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관아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고 이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황 대감이 직접 나왔습니다.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애써 태어남을 꾸몄지요. 어사께서 행차하셨소?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는 필요 없소. 박 어사가 관아 마당으로 걸어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막동과 옥분, 그리고 점순 노파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은 넓었으나 사람들이 차고 넘쳐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박 어사가 최봉식의 장부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황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을 아시오? 그것은 청석골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적힌 문서요. 3년 전 이 고을에서 목숨을 잃은 최봉식이 남긴 것이요. 이 장부에 따르면 황 대감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착복하고 백성들에게는 없는 세목을 만들어 이중으로 수탈하였소.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더하여 이 장부를 발견한 최봉식을 독살하였소. 이에 대한 물증도 있소. 황 대감의 다리가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하수인들이 저항하려 하였으나 막동과 마을 청년들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황 대감은 결국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박하라. 박 어사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황 대감과 장쇠 그리고 그 신복들이 하나하나 결박되었습니다. 마당을 둘러싼 청석골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지요. 옥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 홀로 감내하여 온 모든 것들, 차가운 시선, 쓸쓸한 새벽, 말 못할 억울함이 이 한순간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봉식의 이름이 마당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했소, 봉식 서방. 당신이 옳았소. 사건이 수습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황 대감과 그 일당은 포박된 채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박 어사는 청석골에 임시로 대리 수령을 앉히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되돌릴 방도를 마련하고서야 자리를 정리하였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박어사를 둘러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낡은 도포를 걸치고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그 선비가 임금의 명을 받은 어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저작거리가 들썩이고 아이들은 마패가 뭔지 몰라 어른들 옆에 착 붙어서 물어댔습니다. 주막에서는 술이 동나도록 사람들이 몰렸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쁜 웃음소리가 청석골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점순 노파가 박어사 앞에 와섰습니다. 우리 고을에 오느라 고생하셨소. 막동은 박어사의 손을 부여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 느껴지는 듯 하였지요. 옥부는 사람들의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이지도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채로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인파를 헤치고 옥분 앞으로 걸어왔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낭자 남편의 일은 내가 임금께 낱낱이 아를 것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제대로 대접받으실 수 있도록. 옥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며 박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별이 하나둘 돋아나는 청석골의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별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이미 말 이상의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박어사가 한양에 돌아간 뒤 청석골에는 봄이 새로 왔습니다. 박어사는 임금께 이번 암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황대감의 죄상, 청석골 백성들이 입은 피해, 그리고 최봉식의 일까지. 어사의 보고는 언제나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건만 최봉식의 이야기를 고할 때만큼은 박 어사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 보고를 들으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최봉식에게는 관직이 추서되고 그 의로운 행적을 기리는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옥분에게는 포상이 내려졌는데 암행어사를 숨겨주고 국가의 비리를 밝히는데 협력한 공을 치하하는 것이었지요. 점순 노파와 막동에게도 그 공이 기록되었습니다. 교지를 들고 청석골에 온 사자를 맞은 날 옥부는 마당에 서서 그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지요. 글을 읽지 못하는 옥분을 위해 점순 노파가 읽어주었습니다. 봉식이가 인정을 받았구나. 그 한마디를 들으며 옥분은 처음으로 오랜 시간 삭혀온 슬픔을 내보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고 담장 너머 살구꽃이 가득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박어사가 청석골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도포가 아니라 단정한 관복을 입고서였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하였습니다. 옥분의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렸을 때 옥분은 금방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왜 오셨소? 낭자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마당에 마주 섰습니다. 박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낭자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소. 고단한 삶을 혼자 버텨온 것, 남편의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도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낯선 사내를 믿어준 것.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잡아두었소. 박어사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낭자가 괜찮다면 내 곁에서 함께 살아주겠소?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담장 너머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지요. 옥부는 한동안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채소 싹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처마 아래
제비 한 쌍이 집을 짓느라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하였습니다. 혼례는 소박하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 폭 없어도, 큰 잔치 한 상 없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어느 혼례보다 넉넉하였습니다. 청석골 사람들이 저마다 음식을 들고 모여들었고 점순 노파가 가장 윗자리에 앉아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으며 막동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옥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인한다는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어주고 있다는 것이 더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그 감각이었지요. 박어사는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청석골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후임 군수가 청렴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았지요. 막동은 그 이후 청석골에서 아전으로 일하며 백성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고 점순 노파는 그 일이 있은 뒤로 마을에서 한층 더 높아진 위신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옥부는 한양에서도 변함없이 단단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면서도 청석골 시절의 그 눈빛을 잃지 않았지요. 박어사는 때때로 그 눈빛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관직을 맡아 바쁜 날에도 어딘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날에도 내가 가장 무너질 것 같던 그 밤에 어둠 속에서 제 발로 광문을 열어준 사람. 그것이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옥분이 그 밤에 담을 넘은 낯선 사내를 내치지 않고 들인 것. 그것이 두렵지 않아서였겠습니까? 두렵고도 두려웠겠지요. 사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무슨 일에 연루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옳은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보답받는 법이지요.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나 반드시 청석골 살구꽃이 피고 지기를 여러 해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훗날 청석골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전해 내려왔지요. 어사또가 과부집 담을 넘던 그 밤의 이야기가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